포브스 세계 최고의 부자 목록에서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후한 장년과 호호 할아버지들이 즐비한 가운데 혼자 앳된 모습으로 웃고 있는 이 사람, 바로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죠. 그냥 간신히 끄트머리에 걸친 것도 아닙니다. 무려 세계 3위의 부자. 혹시 영화 소셜 네트워크를 보신 분이라면 이 앳된 청년이 남의 아이디어를 훔친 덕택에 그저 운 좋게 성공한 인물로 기억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는 이 목록의 어떤 다른 부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치열하고 끈질기게 살아온 위대한 기업가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영향이 긍정적이었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요. 오늘은 동시대 최고의 소년신화 마크 저커버그의 인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커버그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에드 저커버그는 치과 의사였고요. 어머니 캐런은 정신과 의사였죠. 마크는 어린 시절 전자장비 매니아였던 아버지 덕을 톡톡히 봅니다. 에드는 무려 1980년대에 개인 컴퓨터를 장만할 정도로 얼리 어답터였거든요. 그의 첫 컴퓨터는 아타리 800이란 모델이었는데요. 그는 독학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해서 이 아타리를 이용해 치과 환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빠의 컴퓨터를 갖고 놀았습니다. 첫 관심사는 물론 게임이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는 이 기계를 자기 마음대로 다뤄보고 싶어집니다. 교육에 진심이었던 마크의 부모님은 왕초보용 프로그래밍 서적으로는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프로그래밍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죠. 불과 10살 때의 일입니다. 그 덕분에 마크의 프로그래밍 실력은 나이와는 어울리지 않게 급속도로 발달했는데요. 집 근처 고등학교의 컴퓨터 수업도 마크에게는 너무 쉬워서 지역 대학원의 컴퓨터 수업을 찾아 듣기도 했습니다. 첫날 교수는 마크의 손을 잡고 들어온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수업을 듣고 싶으면 아들을 집에 두고 오세요. 그때부터 쭉 컴퓨터에 미쳐 살았던 저커버그는 고등학교 졸업작품으로도 프로그램을 제출했습니다. 시냅스라는 개인 맞춤형 음악 플레이어였는데요. 사용자를 위해 맞춤형 재생 목록을 구현해줘서 시냅스 AI라고도 불렸습니다. 이전에 들은 곡을 바탕으로 새로운 곡을 추천해주고요. 이용자들의 이용 기록을 비교해서 노래를 교차로 추천하기도 했죠. 지금이야 AI가 너무 흔한 단어지만 이때는 2001년이었습니다. 물론 시냅스는 저커버그 혼자서 만든 작품은 아니었는데요. 그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즉 UI를 만들었고요. 그보다 조금 더 뛰어났던 친구 디엔젤로가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엔젤로는 몇 년 뒤에 저커버그와 함께 페이스북을 창업하죠. 마크는 하버드에 입학하고 나서도 학교 수업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늘 프로그래밍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프로젝트 하나가 끝나면 금세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기였죠. 그런데 당시에 그가 벌였던 일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사람들을 연결하는 서비스였다는 건데요. 저커버그가 대학에 들어오고 처음으로 만든 코스 매치는 강의 목록과 수강생의 이름을 매칭하는 사이트였습니다. 하버드 웹사이트에서 그 학기의 수업 목록을 추출해서 띄워둔 다음 가입한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신청 과목을 표시하게 했죠. 그러면 과목을 누를 때마다 누가 그 과목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었고요. 학생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가 어떤 과목을 듣는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커버그는 이때 대학생들이 모두 스토커적인 기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학생들은 몇 시간이고 누가 어떤 수업을 듣는지 끊임없이 검색해댔습니다. 얼마나 성공적이었던지 웹사이트를 호스팅했던 저커버그의 노트북이 불과 몇 주일 만에 발열을 이기지 못하고 까맣게 타버릴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영화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하버드 페이스매시라는 사이트인데요. 연애가 잘 안 풀려서 화가 났던 저커버그의 미숙한 심리가 듬뿍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그가 당시에 쓴 일기를 보면 상황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는 자신을 바람맞힌 상대를 비치라고 표현한 후 이 구린 기분을 풀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써놨습니다. 저커버그가 택한 방법은 하버드의 모든 여학생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버드 페이스매시는 얼굴 평가 사이트였거든요. 페이지에는 저커버그가 기숙사 임명록을 해킹해서 모은 여학생의 사진이 2장씩 올라왔습니다. 더 나은 사람을 고르면 새로운 사진이 등장해서 계속 평가하는 방식이었죠. 이상형 월드컵과 비슷한 방식이라고나 할까요? 사이트 홈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입학했나? 아니다. 우리는 외모로 평가받을 것인가? 그렇다. 이 사이트는 메가 히트를 칩니다. 남학생들은 열렬히 평가 행렬에 동참했고요. 여학생들은 분노로 가득한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몰린 트래픽에 대처하느라 하버드 전산관리팀이 기숙사 인터넷을 차단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에 덜컥 겁이 난 저커버그는 얼마 되지 않아 사이트를 폐쇄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물이 엎질러진 뒤였습니다. 학교 당국은 학교 시스템을 해킹하고 학생 프라이버시를 훼손한 혐의로 저커버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천만다행으로 퇴학은 피했는데요. 근신 처분과 함께 여학생 단체를 위해 무료 프로그래밍을 해주기로 약속하게 되죠. 당시엔 시겁했겠지만 이 사건은 저커버그 인생에 두 가지 축복을 선사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관음증적인 성향에 대한 깊은 이해였고요. 다른 하나는 프리실라 첸이었죠. 징계 처분을 앞두고 친구들이 열어줬던 굿바이 파티에서 저커버그는 평생의 사랑인 아내 프리실라를 만났습니다. 페이스매시 사건은 하버드 선배 세 사람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디브아 나렌드라, 캐머런 윙클보스, 그리고 나일러 윙클보스였죠. 네, 영화에 나오는 바로 이 쌍둥이 형제들 맞습니다. 그들은 하버드 학생들끼리 소개팅을 연결해주는 웹사이트 하버드 커넥션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요. 페이스매시 사태의 주동자라면 이걸 충분히 코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커버그에게 접촉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처음에는 이 일을 도와주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차일피일 일을 미루다가 2달 뒤에는 결국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달인 2004년 2월 더 페이스북을 출시하죠. 당시 저커버그가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저질렀지. 내게 그걸 만들어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꿈을 대면서 더 페이스북이 완성될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어. 그리고 이 악질적인 메시지 때문에 그는 이들에게 훗날 약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헌납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세 사람의 아이디어가 엄청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프렌드스터라는 SNS가 큰 반응을 끌어내고 있었고요. 페이스북과 오랫동안 경쟁하게 되는 마이스페이스는 이미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초기의 페이스북은 프로필 사진이 수록된 온라인 익명록으로 원래 있던 학생 사진첩을 디지털 세상으로 옮긴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디어 도용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었죠. 게다가 설령 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 사람이 원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의 원조를 찾으려면 저커버그의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걸 만든 사람은 저커버그의 동창이었던 크리스 틸러리였습니다. 그가 고2 때 만든 프로젝트가 그 이름도 똑같은 페이스북이었죠. 학생의 얼굴 사진과 소개가 실린 사진 주소록을 디지털 세계에서 구현한 사이트였습니다. 당시 마크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배포됐었는데요. 재밌는 건 크리스도 이후 하버드에 입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이 처음 공개되던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리지널 중에 오리지널은 전혀 개의치 않고 마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페이스북의 초기 버전은 참 조악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남자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한 로고부터 엉성했고요. 할 수 있는 거라곤 학생 검색,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 확인, 친구의 친구 찾기 정도뿐이었죠. 다만 사실상 실명제였다는 점이 기존 SNS와 달랐습니다. 오직 harvard.edu로 끝나는 이메일을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엄한 짓이 벌어지는 일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거기다 자기 프로필의 공개 범위도 스스로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의 선입견과는 다르게 프라이버시로 앞서간 서비스였던 거죠. 페이스매시 사태로 큰 곤욕을 치른 저커버그는 외부 정보는 단 하나도 긁어 오지 않고 오직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입력한 것만 공유되도록 했습니다. 초창기 페이스북의 주된 콘텐츠는 그냥 프로필이었는데요. 프로필에는 자신의 사진과 연애 상태, 메신저 아이디, 전화번호, 관심사 정도를 적을 수 있었죠. 대화 기능도 처음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화보다 훨씬 부족하지만 어쩌면 더 자극적일 수 있는 소통 수단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바로 콕 찔러보기였죠. 썸을 게시하기에 아주 요긴한 수단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이 공식적으로 출시된 건 2004년 2월 4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저커버그 주변의 친구들에게만 이메일로 가입을 독려했는데요. 단 몇 분 만에 친구의 친구들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몰려오면서 이용자가 삽시간에 불어났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매력이 커지는 서비스였는데요. 몰래 훔쳐볼 프로필도 많아지고 슬쩍 찔러볼 사람도 많아지는 셈이었으니까요.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해 증가한다는 로버트 메칼프의 이론처럼 페이스북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엄청난 성공은 또 다른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데요. 사업으로서의 잠재력을 알아본 하버드 투자클럽의 에드와르도 세버린이라는 금수저 학생은 저커버그에게 투자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단 $1,000를 투자하는 대신 페이스북 지분 3분의 1을 받아내죠. 저커버그는 이 돈에 자기 돈 $1,000를 보탠 뒤에 이제 전국 재패에 나섭니다.
다른 대학에도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선 사람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주변 친구들을 설득해서 팀을 꾸리는데요. 고등학교 친구였던 애덤 디앤젤로, 룸메이트였던 더스틴 모스코비치와 크리스 휴스, 그리고 에드와르도 세버린이 바로 그들이었죠. 대학교 룸메이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팀 페이스북이 처음 공략 대상으로 삼은 건 바로 옆 학교 컬럼비아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에는 이미 페이스북과 비슷한 CC 온라인 사진첩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콜롬비아를 1순위 타깃으로 삼았는데요. 비슷한 서비스와 붙어서 페이스북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CC 커뮤니티는 페이스북과는 달리 외부 사람들도 훔쳐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사람들끼리만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콜롬비아 대학생들은 짧은 시간 안에 CC를 버리고 페이스북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을 목격한 저커버그는 불과 며칠 사이에 스탠퍼드와 예일 대학교에도 진출하죠. 불과 몇 달 새에 100곳이 넘는 대학교에 페이스북의 깃발이 꽂혔습니다. 한편 하버드 커넥션의 3학년 삼총사는 크게 분개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머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죠. 그들은 당시 하버드 총장이었던 레리 서머스에게 쪼르르 달려가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총장은 학생들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석에서는 그들을 멍청이라고 흠잡기도 했죠. 저커버그는 그들이 아마추어였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에 돕기로 한 건 사실이었지만 부하처럼 허드렛 일만 시키는데 이골이 났으며 기술에도 사업에도 문외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빠져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 보면 저커버그 말이 맞았습니다. 설령 그들의 아이디어로 시작했다고 한들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도 아니었고요. 아이디어는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결과도 보장할 수 없으니까요. 성공의 핵심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과 개선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낸 건 분명히 마크 저커버그였고요. 하지만 하버드 커넥션 팀은 끝끝내 사건을 법정으로까지 몰고 갑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수천억의 가치가 되는 합의를 얻어내죠. 만약 지금까지 안 팔았다면 3조가 넘는 가치의 페이스북 주식을 받아낸 겁니다. 이들은 이 주식을 팔아 코인 업계에 진출하는데요. 현재 조 단위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나이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사람들도 정말 난놈은 난놈들입니다. 페이스북 팀은 별 시답지 않은 계기로 스타트업의 성지인 실리콘밸리에 입성합니다. 디앤젤로가 구글 인턴 때문에 실리콘밸리로 가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저커버그는 별 뜻 없이 친구도 가고 거긴 여름에 시원하기도 하니까 그냥 다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기숙사 방에서 하든 실리콘밸리에서 하든 코딩은 코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당시에 딱 필요했던 동료를 하나 만납니다. 숀 파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미국의 음악 공유업체 넵스터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이었죠. 넵스터는 한국의 소리바다와 비슷한 서비스였습니다. 넵스터가 저작권 문제로 자초된 탓에 숀 파커는 당시 무일푼이었지만 실리콘밸리의 거물들과의 네트워크는 아주 돈독했습니다. 그는 대학생 지인들을 통해 페이스북을 접하고는 다짜고짜 페이스북 팀에 만나자고 먼저 제안하는데요. 넵스터의 광팬이었던 컴퓨터 키즈 마크 저커버그는 흔쾌히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있은 지 얼마 후 숀 파커는 실리콘밸리에 마련된 까사 페이스북에 짐을 싸들고 들어오죠. 그리고 페이스북의 급선무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페이스북은 서비스는 순항했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세와는 달리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없었으니까요. 저커버그 부모님이 아들 학비로 모아둔 돈을 운영비로 쓰고 있었는데 그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었습니다. 자금 조달이 시급했죠. 숀 파커는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낚시대에 걸린 건 두 사람이었는데요. 페이팔 마피아이자 링크드인의 창업자 리드 호프만, 그리고 당시 트라이브라는 SNS를 경영하던 마크 핑커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프렌드스터의 초기 투자자로서 SNS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빠삭했던 사람들이었죠. 당시 저커버그는 정말 풋내기였습니다. 마크 핑커스를 만났을 때 그가 건넨 명함엔 이렇게 적혀 있었을 정도니까요. I'm CEO, bitch. 하지만 그의 서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핑커스는 페이스북의 이용자 중 80%가 매일 페이스북에 접속한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그가 갖고 있던 트라이브의 접속률은 10%에도 못 미쳤거든요. 그는 당장 투자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지만 이미 경쟁사에 투자한 터라 투자 라운드를 주도할 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어왔죠. 그 인물이 바로 피터 틸입니다. 한때 일론 머스크의 라이벌이자 페이팔의 창업자였죠. 피터 틸은 파운더스 펀드를 운영하면서 한 분야를 독점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다녔는데요.
그는 리드 호프먼과 마크 핑커스의 제안을 받고 부하 직원인 맥 홀러에게 페이스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사해보니 80%의 이용률은 세 발에 피었죠. 매시 만난 대학생들은 전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페이스북을 쓰냐고요? 페이스북은 제 인생이에요. 피터 틸은 페이스북의 가치를 500만 달러로 평가하고 동료들과 함께 총 5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2만 5천 달러는 피터 틸이, 나머지는 호프먼과 핑커스가 반반씩 내서 각자 7, 1.5, 1.5%의 지분을 가져갔죠. 그리고 저커버그는 이 돈을 서버를 증설하고 새로운 멤버를 꼬시는 데 사용합니다. 진정한 페이스북 신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지금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의 시총은 약 1.6조 달러, 당시 가치의 약 32만 배입니다. 싸이월드가 세상에 나온 건 1999년, 그러니까 시기로만 따지면 페이스북보다 5년이나 앞선 때였습니다. 서비스 자체의 재미는 검증이 됐으니 일이 잘 풀렸다면 어쩌면 글로벌 SNS 시장을 장악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페이스북은 여전히 건재한 데 반해 싸이월드는 사실상 사장됐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미국이란 나라의 국력과 거대한 시장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싸이월드가 무너진 데에는 내부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과도한 성공에 취해 혁신을 게을리했던 건데요. SK에 인수된 이후 창업자들은 회사를 떠났고 SK는 서비스 개선보다 수익화가 우선이었습니다. 이 전략으로 한동안 큰 돈을 쓸어 담는 데는 성공했지만 시기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세상이 뒤집히던 때였거든요. 페이스북은 달랐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써내려가고 있는 역사는 자기 부정과 혁신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초에 사훈부터가 빨리 움직이고 파괴하라였으니까요. 페이스북이 초기 투자를 받고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던 당시 페이스북은 하루에 너댓 번씩이나 서비스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대기업은 2년에 한 번꼴로 새 제품을 내놓던 때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정평이 나 있던 구글 역시 업데이트를 하는데 2주는 걸리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페이스북의 엄청난 속도에는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코드 한 줄이 잘못 쓰이는 바람에 서비스가 다운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페이스북은 담당 직원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하 인사를 건넸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사이트를 다운시켰네요. 당신이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죠. 이런 기업 문화 덕분에 페이스북은 끝없이 새 기능을 덧붙일 수 있었습니다. 담벼락과 앨범이 이들 중 하나였는데요. 출시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두 기능은 페이스북의 초기 성장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훗날 타임라인으로 이름이 바뀌는 담벼락은 유저들이 게시글을 걸어놓을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었습니다. 포스트잇을 붙여둘 보드 같았다고나 할까요? 프로필 아래에 자리한 이 담벼락에는 프로필 주인뿐만 아니라 방문객들도 글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 덕분에 페이스북은 단순한 인명록에서 진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거듭납니다. 앨범 기능도 센세이션이었는데요. 이미 플리커와 마이스페이스 같은 서비스의 앨범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페이스북의 앨범은 특별했습니다. 사진을 함께 찍은 친구를 태그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태그는 서로에 대한 승인인 동시에 관계의 과시였기 때문에 친구 간의 유대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유대를 잇는 페이스북에 대한 애정도 함께 깊어졌죠. 아직 유저가 아닌 사람에게도 태그가 될 때마다 알림 이메일이 전송됐습니다. 덕분에 그들도 속속들이 페이스북에 합류하게 됐죠. 페이스북이 큰 성공을 거두고 나자 주변에서 군침을 흘리는 회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물론 경쟁자인 마이스페이스까지 인수를 타진해왔는데요. 하지만 저커버그는 애써 키운 내 새끼를 돈 몇 푼 받고 넘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야후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말이죠. 야후는 인수금액으로 무려 10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500만 달러 가치로 투자를 받은 지 불과 2년 만이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페이스북 직원들은 들썩였습니다. 소수점의 지분만으로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부자가 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게다가 인수 협상이 한창이던 당시 페이스북의 성장은 정체 중이었습니다. 대학교는 이미 다 정복했고 야심차게 진출한 고등학교와 직장 커뮤니티에서는 도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죠. 어쩌면 한계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던 차였습니다. 저커버그는 고심 끝에 결국 야후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커버그가 마음을 열자 야후가 슬쩍 발을 빼죠. 인수 가액을 조금 낮추자고 요구한 건데요. 자존심 강한 천재는 당연히 이 협잡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자면 정말 천만다행인 일이었습니다만 당시 페이스북 직원들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소나기에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날아간 셈이었으니까요. 인수에 찬성했던 임원 다수가 회사를 떠났고 남은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을 찍었습니다. 저커버그가 훗날 이때를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순간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페이스북을 이 위기에서 구한 건 역시나 혁신이었는데요. 새로운 기능 바로 뉴스피드였습니다. 이전까지 페이스북의 홈 화면은 버려진 공간이었습니다. 유저들은 접속하자마자 친구들의 프로필로 옮겨가기 바빴는데요. 그런데 이 홈 화면을 저커버그는 개인 맞춤형 신문처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내 친구들의 업데이트를 한데 모아 보여주자는 아이디어였죠. 소식을 떠먹여준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뉴스피드라고 지었는데요. 사람마다 맞춤형 화면을 띄워야 했기에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느 개발과는 달리 만드는 데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죠. 하지만 이 야심찬 프로젝트에 대한 첫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사적인 공간에 올린 내용이 의도치 않게 널리 퍼진 데 대해 이용자들이 크게 분개한 건데요. 나는 그저 싱글이 됐다는 사실을 기록해두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난데없이 신문 일면에 저 애인이랑 헤어졌어요. 이제 싱글이에요 여러분. 하고 광고가 올라간 셈이었으니까요. 분노한 군중들은 페이스북 사옥으로 몰려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방송국 중계차까지 출동할 정도로 그 기세는 엄청났죠. 하지만 그 시각 페이스북 사옥 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요란한 파도였다면 이용자들의 데이터는 쓰나미였거든요. 유저들이 페이스북에 머무는 시간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유저들이 크게 화를 내면서도 페이스북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열화와 같던 불만은 금세 사그라들었고요. 그즈음 페이스북은 가입 제한도 풀어버립니다. 소속 기관에 이메일이 없어도 누구나 페이스북에 합류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끼리끼리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초기 성공 비결이었다 보니 꽤 리스키한 결정이었지만 의외로 이때는 큰 반발이 없었습니다. 그 장점 하나 사라졌다고 버리기엔 이미 페이스북은 너무 매력적인 서비스였던 겁니다. 뉴스피드와 가입 제한 해제 덕분에 페이스북의 가입자 수는 또 한 번 퀀텀 점프합니다. 안정적인 트래픽을 확보한 페이스북, 이제는 본격적으로 돈을 쓸어 담을 시간이었습니다. 방법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광고였죠. 구글에서 모셔온 실리콘밸리의 전설 셰릴 샌드버그가 크게 활약하는데요. 사실 이미 페이스북은 텅 빈 광고판이 넘쳐나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이 거치는 모든 페이지가 광고판이었고 이용 시간이 곧 노출 시간이었으니까요. 페이스북은 광고 시장에서도 기존에 있던 규칙을 파괴합니다. 기존 광고 상품은 노출당 얼마씩을 광고주에게 부과하는 방식이었는데 페이스북은 이걸 클릭당 얼마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꿔버립니다. 방대한 데이터 덕분에 클릭을 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보여주겠다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즈음 혜성처럼 등장한 버튼 하나 덕분에 이 타겟팅은 엄청나게 정교해졌습니다. 그 버튼은 바로 라이크, 좋아요였습니다. 페이스북의 대명사, 이 좋아요 버튼이 등장한 건 2009년 페이스북이 출시된 지 6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사실 저커버그는 처음에 좋아요 버튼 도입에 반대했는데요. 의사표시가 너무 쉬워지면 댓글 같은 좀 더 고차원적인 소통이 줄어들 거라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삼아 도입한 북유럽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버튼이 생긴 뒤로 오히려 댓글이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 작은 버튼 하나 덕분에 페이스북의 광고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됩니다. 좋아요가 등장한 지 불과 3년 만에 회사의 매출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불어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싸이월드를 휩쓸어버린 거대한 태풍이 페이스북에도 들이닥칩니다.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모바일 혁명은 페이스북에도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저커버그의 현명한 리더십이 간절한 시기였지만 그는 사실 이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마크는 이미 개발에서 손을 뗀 지 오래된 퇴물이었거든요. 그렇게 감 떨어진 마크는 모바일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경영인생 최악의 한 수를 두게 됩니다. 모바일 생태계는 PC가 대부분 윈도우를 썼던 것과는 달리 업체마다 제각기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했습니다. 애플은 iOS, 삼성은 안드로이드, 노키아는 신비안을 내세웠죠. 개발자들은 각각의 운영체제를 위한 전용 앱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해야 하는 저커버그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탐탁지 않았죠. 그는 여러 운영체제에서 가동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완벽한 앱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소개된 차세대 웹 개발 언어 HTML5를 만든 이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했죠. 그렇게 저커버그는 이 HTML5를 활용한 범용 어플리케이션에 크게 베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바일 앱은 버벅대기 일쑤였고 킬러 컨텐츠였던 뉴스피드는 아예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 건 시점이었는데요. 이때 페이스북은 한창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해 보여야 하는 시기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한 채 허우적대는 꼴을 보여주고 있었던 셈이죠.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모바일팀은 긴급 회의를 거쳐 결국 운영 차제마다 전용 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설득에 저커버그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죠. 페이스북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내에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강좌를 열어서 수백 명의 엔지니어를 재교육했고요. 저커버그 자신도 직접 모바일 팀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커버그와 그의 개발자 부대는 학습 기계답게 금방 모바일 세계에 적응하죠. 그렇게 회사 전체의 역량이 총동원된 덕분에 페이스북은 2012년 3월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iOS와 안드로이드 전용 앱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유저들은 그때까지 페이스북을 기다려 주었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광고주들이 모바일 시장으로 옮겨간 탓에 실적이 꺾인 상황이었습니다. 페이스북 앱은 모바일 유저들의 마음도 사로잡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모바일용 광고 상품은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장을 위한 사업 설명서에 적힌 것처럼 아직 페북은 모바일에서 유의미한 매출을 거두고 있지 않고 그럴 역량이 있는지조차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죠. 2012년 5월 18일 대망의 상장 당일, 다행히 페이스북 주식은 예상 가격 범위의 상단에 해당하는 $38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곤두박질 치더니 4개월 만에 반토막 이하로 수직 낙하하죠. 투자자들은 분노한 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을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직원들 역시 다시 한번 낙담을 경험하죠. 하지만 이런 침울한 분위기는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유저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으니까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20%가 페이스북에 할애되고 있었습니다. 그저 모바일에 맞는 광고 상품만 잘 설계하면 될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바일용 광고 상품은 기존 광고보다 훨씬 더 짭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사이트에서 광고는 주로 뉴스피드의 양옆에 배너 형태로 올라갔지만 모바일 앱에는 그럴 여유 공간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뉴스피드에 광고를 싣는 아이디어를 검토합니다. 일반 게시글과 똑같은 형태로 말이죠. 정밀하게 타겟팅된 유저를 상대로 광고주들이 공들여 만든 광고가 전달된다면 효과도 좋고 콘텐츠로서의 가치도 있지 않을까. 저커버그는 이 아이디어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피드 광고는 메가 히트를 기록하죠. 페이스북의 연 매출을 수십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로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페이스북 역사의 크나큰 위기였던 모바일 혁명이 최고의 기회로 탈바꿈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페이스북은 페북 계정으로 다른 앱에 로그인할 수 있게 하는 커넥트라는 기능을 도입한 덕분에 다른 앱의 사용 데이터까지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광고 타겟팅에 활용되는데요. 덕분에 페이스북은 구글과 함께 모바일 광고계를 양분하는 패자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그렇게 상장 1년 만인 2013년 페이스북의 평가액은 약 6천억 달러에 이르죠. 1년 전 상장 당시의 6배에 달하는 가치이자 세계 10대 기업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혹자는 쉽게 말합니다. 페이스북은 땅 짚고 헤엄쳐왔다고. 탄탄하게 구축된 네트워크 덕분에 어차피 고객은 못 떠나니 사업이 쉬웠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SNS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 역사의 어떤 순간에도 강력한 경쟁자가 없었던 적은 없거든요. 사업 초기엔 프렌드스터와 마이스페이스가 건재했고요. 탄력을 막 받았을 땐 트위터라는 걸출한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하고 격렬해졌습니다. 저커버그가 경쟁자를 대하는 전략은 한결같았습니다. 인수하거나 혹은 베끼거나. 이 전략의 첫 번째 희생양은 트위터였죠. 2006년에 등장한 트위터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페이스북과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우선 남의 게시글을 보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상대의 허락이 없어도 그냥 팔로우 버튼 하나만으로 쉽게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었죠. 트위터의 피드는 페이스북과는 달리 게시글을 엄격하게 시간 순으로 보여줬습니다. 가장 최근에 작성된 글이 늘 제일 위에 올라왔죠. 덕분에 페이스북에 상주하고 있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커버그는 트위터 창업자들의 내분을 틈타 접촉을 시도했는데요. 초기 CEO였던 잭 도시를 몰아낸 공동 창업자들을 페이스북 사옥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압박이라도 하고 싶었던 모양인지 그들을 일부러 전화박스 크기의 좁은 공간으로 안내하는데요.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본론을 꺼냅니다. 얼마면 팔래요? 트위터 측은 당시 가치로 거론되던 2억 5천만 달러에 딱 2배를 부릅니다. 5억 달러. 그러자 저커버그는 이렇게 답하죠. 맞네요. 그리고 값을 깎아보려는 시도도 없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인수가 안 되면 페이스북은 트위터를 복제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현실이 됩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페이스북은 뉴스피드의 알고리즘을 트위터와 유사하게 조정하는데요. 속보에 대한 가중치가 더 커졌고요. 나와 연관이 없더라도 화제가 될 법한 게시글이 훨씬 자주 피드에 등장했습니다. 트위터는 이후에도 계속 승승장구를 이어갔고 인수 이야기가 나온 지 불과 5년 만에 140억 달러의 가치로 상장에 성공하거든요. 저커버그는 또 다른 경쟁자 인스타그램이 등장했을 때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필터와 해시태그로 엄청난 인기를 끌어모은 인스타그램. 저스틴 비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셀럽들이 가장 사랑하는 SNS가 되고 있었는데요. 저커버그는 트위터 때의 실수를 교훈삼아 이번엔 10억 달러라는 큰 액수를 베팅합니다. 창업한 지 불과 18개월밖에 안 된 13명짜리 회사임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심지어 단 한 푼의 매출도 걷어본 적이 없던 때였습니다. 인수 협상은 인스타그램의 창업자 케빈 시스트롬과 마크 저커버그 단 두 사람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케빈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저커버그. 그는 인스타그램이 완벽히 독립적인 회사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서버 용량, 영업 인력, 개발 인력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시스트롬은 이런 이점 때문에 매각한 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데요. 그가 회사를 팔아버린 진짜 이유는 저커버그가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이 마음만 먹으면 인스타그램을 고사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죠. 트위터 협상 때를 생각하면 저커버그의 입에서 비슷한 말이 나왔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시스트롬이 애써 피했던 그 가시밭길을 스냅챗의 창업자 에반 스피겔은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스냅챗은 상대방이 읽고 난 뒤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는 휘발성 메시지 기능으로 엄청난 인기를 모았는데요. 야한 사진을 주고받기 좋다는 이유로 화제를 모으더니 순식간에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주류 메신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서운 확산세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저커버그가 아니죠. 그는 이번에도 역시 인수를 제안하는데요. 그러면서 넌지시 페이스북이 포크라는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고 흘립니다. 포크는 상대가 읽으면 사라지는 메시지, 스냅챗의 상징과도 같던 바로 그 기능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포크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저커버그의 SNS 왕국은 스냅챗이 참신한 기능을 도입하는 족족 복제합니다. 스토리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아마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24시간 동안만 표시되는 이 동그란 컨텐츠를 처음 개발한 것도 사실은 스냅챗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이름까지 그대로 가져왔죠.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냉혹한 사업의 세계에서 인수와 모방은 사실 너무도 흔한 전략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냅챗의 스토리 모두 어느 정도는 뉴스피드의 아류입니다. 누구보다 유행에 민감한 SNS 업계에서 지금 가장 화제인 기능을 외면한다? 이건 그냥 죽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커버그는 그냥 강력한 경쟁이라는 실현에 맞서 꼭 필요한 결단을 적시해 내려온 탁월한 CEO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의 역사에서 가장 큰 시련은 황당하게도 정치적 이벤트로 촉발됩니다. 2016년에 있었던 미국 대선이었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페이스북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지적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8년 대선 기간 중 투표했어요라는 버튼을 만들었더니 34만 표가 증가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버튼을 한쪽에만 보여주고 반대 세력에게는 감춰버린다면 박빙의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수치였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런 논란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악수를 두고 맙니다. 당시 뉴스피드의 한쪽 구석에는 트렌딩 토픽이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비슷한 기능이었는데요. 원래 이 트렌딩 토픽은 알고리즘이 인기 있는 게시물을 1차로 골라내면 담당 직원들이 날조되거나 자극적인 내용은 걸러내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선거를 앞두고 괜한 논란을 피하고자 이 선별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기로 결정합니다. 오직 알고리즘에 의해서 주제가 선정되자 트렌딩 토픽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뉴스가 판을 치게 된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가짜뉴스 대다수는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최대한 많은 어그로를 끌도록 작성된 거였죠. 실제로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제작된 지역은 마케도니아의 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된들 유럽의 시골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 가짜뉴스가 이상하게도 한쪽 진영에만 잘 들어먹혔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희한하게도 가짜뉴스는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만 잘 수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친화적인 가짜뉴스들이 훨씬 더 많이 제작되고 유포되었죠. 힐러리 이메일 유출 용의자 숨진 채 발견, 자살로 위장한 명백한 살인 같은 뉴스는 1,500만 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수많은 요인이야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그러자 분노는 날조된 공론장으로 번지고 페이스북은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죠.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한 계정 일부가 러시아 정부기관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연구소가 20여 개의 계정을 동원해 3천여 개의 광고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는데요. 대부분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게시물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자랑하는 확실한 타겟팅 덕분에 이 광고는 최적의 이용자들에게 전달됐고요. 페이스북에는 적국의 선거 개입을 방조했다는 혐의까지 더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정치 컨설팅 업체의 만행이 밝혀지면서 클라이맥스를 맞이합니다. 이 업체는 페이스북을 통해 성격 퀴즈를 유포했는데요. 그렇게 확보한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맞춤형 정치 광고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저커버그는 이 일로 의회 청문회에도 불려갑니다. 사건이 일단락될 때쯤 페이스북은 미국 정부에 약 51억 달러의 벌금을 내고 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겐 7억 달러의 합의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뼈아팠던 점은 페이스북이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이란 이름에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란 꼬리표가 따라붙게 됐죠. 회사의 사기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원들 가운데에도 페이스북이 세상에 이롭다고 믿는 사람은 53%에 불과했죠. 이렇게 되자 페이스북은 취업 시장에서마저 외면받기 시작하는데요. 컴퓨터공학 전공자 가운데 30%는 도덕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 페이스북엔 취직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커버그 한 사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유의 엔지니어링 마인드셋으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데요. 우선 회사의 결정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그동안 최우선 가치였던 개방성보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는데요. 이의 제기 기능을 만들어서 허위 게시글을 신고할 수 있게 만들고요. 반응을 가장 중시하던 알고리즘 역시 품질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믿을 만한 언론을 위한 별도의 뉴스 탭을 만들고 유해 컨텐츠를 직접 검토하는 인력도 15,000명까지 늘립니다. 덕분에 페이스북에 올라오던 문제성 게시글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2018년 의회 선거에서도 2만여 명이 투입된 끝에 물샐 틈 없는 방어에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금이 간 신뢰를 다시 얻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은 하나둘씩 페이스북을 떠나 다른 플랫폼에 정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대다수 이탈자의 행선지가 페이스북의 자회사 인스타그램이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저커버그가 굳건히 버틸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숫자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비록 이용자에겐 신뢰를 잃었지만 광고주들은 여전히 페이스북을 사랑했거든요. 풍성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한 타겟팅을 자랑하던 맞춤형 광고는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인스타그램 역시 페이스북의 차세대 먹거리였는데요. 덕분에 2016년 270억 달러 수준이었던 페이스북 그룹의 매출은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해서 약 1,20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굳건한 기둥마저 뿌리채 흔드는 사건이 2021년에 발생합니다. 안드로이드와 함께 모바일 생태계를 지배하던 애플이 폭탄을 터뜨린 건데요. 애플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든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구하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다짜고짜 남이 네 활동을 추적해도 되니? 라고 물으면 누가 받아들일까요? 유저의 대다수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페이스북 같은 광고 중심 기업들에겐 정말 쥐약이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가 없으니 관심사를 파악하기 힘들죠. 그러면 딱 맞는 광고를 매칭하는 건 당연히 더 어려워집니다. 타겟팅이 약해지면 광고 효과는 떨어지고요. 심지어 구매 버튼을 눌렀는지조차 추적이 안 되니 효과 측정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애플이 이 정책을 도입한 다음 해인 2022년 페이스북의 매출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역성장합니다. 당시 경기가 급격히 꺼진 영향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 정책이 아니었다면 역성장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SNS 시장에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틱톡이었는데요.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짧은 동영상에 전 세계가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018년 9월부턴 월간 다운로드 수에서 페이스북은 물론 인스타그램까지 앞서더니 글로벌 출시 3년 만인 2020년 7억 명이 넘는 이용자까지 확보했죠. 광고주와 이용자 모두 저커버그의 품을 떠나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저커버그는 엉뚱한 해결책에 꽂혀 있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였는데요. 스마트폰 생태계의 두 깡패에게 10수년간 수수료를 뜯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핵심 영업까지 방해받고 나니 그는 더더욱 새로운 디바이스 생태계에 집착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대체할 차세대 디바이스만큼은 반드시 주도권을 쥐겠다고 다짐하죠. 그래서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꿔버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수십조의 적자가 누적돼 있던 메타버스 연구소 리얼리티 랩스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에 시장은 경악했죠. 안방에서 밀리고 있는 와중에 조악한 가상현실과 우스꽝스러운 안경에 사혼을 걸겠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이제 주주들마저 저커버그를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1월 사명을 메타로 바꾼 지 불과 1년 만에 주식은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페이스북 초기부터 함께한 투자자마저 저커버그에게 공개 서한을 보낼 지경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때까지 저커버그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주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메타버스에 투입하기로 한 투자금을 확 줄이고 그중 상당수를 주주를 위한 이익 환원에 쓰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저커버그가 이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와중에 시장은 금세 깜짝 놀라죠. 메타의 영업이익률이 단 1년 만에 25%에서 40% 수준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살짝 줄였을 뿐인데 엄청난 수익성이 금세 다시 고개를 든 것이었습니다. 틱톡을 베껴서 만든 기능 릴스도 큰 성공을 거둡니다. 어차피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선 틱톡에 올린 걸 그대로 한 번 더 올리기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메타의 방대한 유저에게 닿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었죠. 게다가 이번엔 여론도 좀 도와줍니다. 틱톡이 중국의 서비스다 보니 미국인의 데이터 유출을 걱정하는 소리가 많았던 건데요. 틱톡이 반중 감정의 홍수에서 주춤하는 사이 릴스는 빼앗겼던 밥그릇을 슬그머니 되찾아옵니다. 광고 효과도 하루가 다르게 개선됩니다. 그동안 쌓인 데이터와 탁월한 인공지능 역량 덕분이었는데요. 메타는 일찍부터 인공지능에 막대한 투자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뉴스피드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데 주로 쓰고 가짜 뉴스를 찾아내는 데도 활용하고 있었죠. 이 인공지능 역량은 당연히 광고 매칭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애플이 이용자 추적을 차단한 지 단 2년 만에 메타는 이전에 버금가는 광고 효율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I 역량은 메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죠. 챗GPT의 등장을 목도한 저커버그, 그의 선구안은 이번에도 번뜩이는데요. AI가 곧 미래임을 알아본 그는 회사의 모든 역량을 AI에 집중합니다. 2023년 한 해에만 400억 달러, 우리 돈 56조 원을 쏟아붓죠. 덕분에 메타는 AI 산업에서도 당당히 선두그룹에 서 있습니다. 메타의 AI 모델 라마는 오픈 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와 함께 최고의 모델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AI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GPU도 메타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물단지 같았던 메타버스 사업부도 조금씩 성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AI를 만난 메타버스는 엄청난 속도로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이랬던 아바타가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됐고요. 2년이 지나자 이렇게 인터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디바이스도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요. 최근에 출시된 퀘스트 3S는 가격과 성능이 향상된 건 물론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까지 대폭 풍성해졌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꿈꾸는 미래는 명확합니다. 그 세상에선 안경처럼 쓰는 차세대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을 대체하고요. 사람들은 그 장치를 통해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합니다. 그리고 메타가 만든 AI 모델이 영화 아이언맨 속 자비스처럼 이 모든 과정을 보조하죠.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메타의 제품이 기본값이 되는 세상. 마크 저커버그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만 이 사실만큼은 꼭 다시 한 번 더 짚어야겠네요. 22년차 CEO 마크 저커버그는 이제 갓 40살이 됐습니다.